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상록대학 힐링자서전 강의 2021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착오가 좀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많다. 다이아나 왕비도 불행한 사람이었고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도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으나 지하철 요금을 절약하여 기부를 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피터 마샬 목사님은 행복한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마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헬렌 켈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헬렌 켈러에 관한 이야기는 힐링자서전 쓰는 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셜리번 선생님하고 운명적인 만남, 또 셜리번을 우울증에서 구한 할머니, 이런 얘기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서전을 왜 써야 하는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00년 정도 흘렀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쓴 자서전을 포함한 자서전 글 한 편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변한 세상에서 100년 전에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하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쓴 글을 본다면 감격할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이라도 저한테 남겨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글을 한 편 써서 저한테 주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저에게 편지 한 장 남겨두지 않고 유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자서전 형식의 글을 한 편이라도 써서 남겨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하여 내가 쓰려는 내용과 유사한 글을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가 쓴 글을 읽으면 도전이 되고 참고가 됩니다. 어떤 글이든 다 도움이 됩니다.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미국 교회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57센트의 기적이라는 것인데요. 옛날에 1886년경입니다. 1886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시에 외진 곳에 조그만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어른 중심으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관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늘 북적거리고 있었답니다. 우리 한인 1세들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 옛날에 다닌 기억이 납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새 학생은 받지 못하고 옛날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새 학생은 받지 못했고 새로 아이들이 오면 좁은 예배실로 인해 번호표를 주어서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부르겠다
하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간 아이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소녀 이름이 해티 메이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서나 불러주지 않아 끝내 교회에 가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질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죽는 일이 많았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베개 밑에 보니까 목사님께 편지를 한 장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57센트 돈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57센트 돈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서 예배실이 너무 좁아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이 편지를 그 아이 장례식에 모인 모든 교인 앞에서 눈물로 읽었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이의 무덤 앞에서 꼭꼭 감춰준 그들의 돈주머니를 열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 큰 교회와 멋진 교육관을 지어 입당 예배를 드렸답니다. 57센트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은 소녀를 기리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져 그 병원은 주위 극빈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 되었답니다. 죽음 앞에서 친구들을 기억하며 쓴 한 장의 편지와 57센트의 헌금은 큰 기적을 이루어 마침내 템플 교회가 세워졌고 그 후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와 템플 대학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템플 대학교는 재학생이 36,000명이나 되는 큰 대학으로 발전했고 전 세계 대학 중 상위권에 드는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함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아이의 편지 한 장은 유서가 된 것입니다. 유서는 항상 큰 비중을 두고 읽히게 됩니다.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하여는 내가 쓰려는 내용과 유사한 글을 많이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서전에 무엇을 쓸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당시에 교회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저는 중앙장로교회에 1982년도에 부터 1882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상 목사님은 맥클린 루인스빌 장로교회를 빌려서 오후 1시부터 한국인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 더운 날 밖에서 미국 교인들이 끝나고 나가기를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교인이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주차장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자체 건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내서 그 돈을 모아 비엔나에 교회를 신축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이 빈 자리를 어떻게 메꿀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았는데 그 교회가 10년도 되기 전에 너무 좁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다시 센터빌에 교회를 더 큰 걸 지어가지고 이사를 해서 현재 중앙장로교회가 있는 큰 캠퍼스가 된 것입니다. 미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취업이나 또 주재원이나 이렇게 해서
몇백 명, 몇천 명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1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대단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때는 그로서리도 구멍가게 사이즈인 두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난데일에 코리아하우스라는 조그만 그로서리를 다녔는데 주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롯데 그로서리가 페어팩스의 문을 연다고 하니까 구멍가게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반대를 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포들도 동조해서 함께 살도록 해야지 도매상을 하던 롯데가 직접 소매까지 한다고 작은 구멍가게를 다 죽인다고 상도가 없다고 동조하고 데모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시대의 변화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롯데가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한아름이 들어왔고 지금의 H마트 전신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기고 지금은 수도 많고 다 이름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쓰는데도 이런 뭐 평범한 얘기, 현재로서는 평범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몇십 년 후에는 이것이 아주 재미나는 옛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글을 쓰면 됩니다. 관점이 다르면은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만 나열하는 것보다 본인이 보고 느낀 점을 쓰면 좋습니다. 나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느꼈다. 이런 걸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롯데를 비난했던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을 알고 잘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 좋습니다. 후세의 어린이들에게 역사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쓸 게 많죠. 그리고 또 여행은 어떻게 했고 또 생활은 어떻게 했고 그로서는 어떻게 다니고 뭐 요즘 글 쓸 재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은 현재로서는 평범하고 누구나 겪는 사실이지만은 나중에는 가치가 대단할 것입니다. 후세 아이들에게는 역사 교육이 됩니다. 사람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세대도 디지털 세대를 따라가야 합니다. 줌 미팅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유튜브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이메일과 카톡을 해야 합니다. 뉴스로 실시간으로 보다가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시간 날 때 볼 수가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옛날에는 뉴스 시간이 되면은 뉴스 시간에 맞춰서 텔레비 앞에 앉아야 뉴스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시간 날 때에 텔레비 앞에 가서 보고 싶은 뉴스를 혹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면 되는 편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런 일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써놓으면은 참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은 우선 우리들이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죠. 그래서 기록해 두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써놓은 일기를 읽어보면은 재밌습니다. 저는 1980년 김용식 대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대한민국 초기 한국 외교의 거장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윤보선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외무부 장관과 주미대사를 수차례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회고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감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 일기를 읽어보고 가끔 일기를 읽어보고 사람들에게 옛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기를 매일 쓸 뿐만 아니라 가끔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죠. 후배들이죠.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일기를 보고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으니까 모르는 걸 얘기하니까 참 머리 좋다고 천재라고 하는데 그는 늘 그럽니다. 자기는 절대로 천재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아주 겸손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서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롯데는 지금 여기저기 지역마다 지점을 대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기타 동남아 사람들 뿐 아니라 히스패닉들도 많이 찾아오고 미국 사람들도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갑니다. 상술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H마트 등 여러 그로서리가 함께 경쟁을 하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된 일입니다. 경쟁을 하니까 더 싼 값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인정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인정이 없고 범죄율이 높아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다 같이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노력해야 되겠죠. 옛날에 그 코리아 하우스 같은 구부를 그로서리 가면은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하고 또 옛날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엔 그로서리 가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또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얼른 보고 나와야죠. 또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오래 있는 것도 좋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왜 써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가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을 남겨둔다. 프리처상을 받은 러셀 베이커가 쓴 성장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에 그 자서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처음 맞이하는 자신들의 삶이 궁금할 뿐이다. 인생 경험도 없다. 그러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한두 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0대를 지나 40대가 되면 비로소 자신의 부모는 이 버거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만일 그 부모가 자서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자서전을 갑으로 넘기며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소중한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이 자서전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자서전을 쓰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사진 한 장 혹은 유서 한 장 후손들에게 보이지 않는 저에게 편지 한 장 남겨뒀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를 갑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쓴 것도 그렇게 취급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참고를 아이들이 지금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가 아이들에게 참고될 말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당장은 듣는지 기억하는지 몰라도 먼 훗날 문득 부모가 한 말을 기억하고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 대사관에 있을 때 이범석 대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범석 대사님은 버마 랑군에서 북한의 테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죠. 유능한 분인데 아까운 분입니다. 이분은 가끔 회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삼국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면서 회고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을 가끔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들을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도 사누라면 문득문득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범석 대사님은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자기의 경험담이나 여러 가지 교훈될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을 하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서전 같은 거죠. 자서전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식사할 때에 뭔가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해 주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녁을 같이 함께 한다, 또 같이 어디를 간다 이럴 때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만나면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서 글을 써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만나도 좋겠죠. 그것이 다 자기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없을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둘째, 의미 있는 가치로 자서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가치. 그것이 갖는 가치가 얼마일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서전 쓰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과 후손들에게는 그 가치가 무한할 것입니다. 자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부모님의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어서 희망을 가지고 난관을 헤쳐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생하게 배운 지혜를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자아 정체성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정신 건강상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이러한 고민은 시작됩니다. 인생 설계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자아 정체성 확립은 매우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을 노인회관 노인들을 인터뷰하고 자서전 대필하는 숙제를 내어주었는데 효과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옛날 할머니가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리둥절을 하며 세대 간 의견 차이가 그렇게 극심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세대와 후세 세대 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벌써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30년 40년 차이인데 이렇게 달라졌는데 100년 후에는 더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들과 우리들의 아이들 세대는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 중요한 큰 문제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미국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느냐고, 우린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린 한국에서 왔고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이니 이곳에 살 예정이므로 너 자신은 미국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살면서 미국을 배워야 하고 또한 한국을 알아야 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두고두고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이의 밑에 직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 다음에 오리지널 아메리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민족이 함께 있으니까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이 오리지널 미국 사람 사회 속에 한국 사람 딱 한 사람 있다 그러면은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함께 섞여 사는데 문제가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참 문제가 많죠. 우리 아시안을 위해서 그 살인사건,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에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왜 반감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좀 잘 살게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잘 사니까 시기심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심이라든가 아시안을 위한 정오범죄 또 흑인을 위한 정오범죄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몇 해 전 부동산 거품이 있을 때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바보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거품이 꺼지고 큰 손해를 본 사람들,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빠지고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빠져서 손해본 사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빠져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아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잘못된 시점에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세상을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오히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하자면은 주식을 할 때도 그 주식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에 사서 또 주식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팔든가 아니면은 튼튼한 회사에 그 밸류 펀드라고 하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두면은 그 회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대로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 보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푼이라도 수입이 들어올 때는 없고 돈 쓰는 거는 점점 더 가치가 줄어들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서전을 쓴다고 해서 세상을 더 잘 안다는 거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자서전을 쓰면은 세상을 더 잘 알고 나 자신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 손해봤던 것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소신껏 살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죠. 바보 같은 머슴이 살았는데 시골에 머슴이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장에 가니까 자기는 장에 갈 필요가 없는데 가져갈 게 없으니까 걸음을 지고 갔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무슨 비유이겠죠.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따라 하는 거 그 바보같이 하지 말고 그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줏대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판하고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식 과시용 목적으로 쓰는 자서전은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다 순수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일반인 자서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을 쓰려면 남의 글을 많이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기록해 두고 후일에 참고를 해야 합니다. 정글에 추락한 브라질 조종사가 원숭이한테 배워서 생존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불시착한 헬리콥터 조종사는 구해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든지 자기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 원숭이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원숭이가 무엇을 먹는가 가만히 보니까 원숭이가 과일 열매를 따먹고 또 혹은 새알을 깨서 먹기도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보지도 못한 여기서 우리가 본 뭐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그런 과일은 없고 보지도 못한 과일이 있으니까 먹어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원숭이가 먹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구조 당시에 체중이 26kg나 줄었다고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나서 원숭이 덕분에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선생님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위에 선생님이 인터넷도 훌륭한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도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잘 생각해서 유익하고 보람된 일을 해야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보다 이웃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는 집 주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친구들, 교회, 동네 커뮤니티가 다 포함되겠죠. 또 자서전 쓰기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학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접근 방식. 아주 잘 쓴 자서전을 구입하여 읽어보고 분석해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자서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글 쓰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정도 써본 사람들은 글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카톡을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서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심리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접근 방식. 현재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심리적인 괴로움이 있다면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세히 되짚어 보면 쉽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심리학적인 기법은 자서전 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사람마다 악몽에 시달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항상 잘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산당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헛소리를 하여 아버지께 야단을 맞고 잠을 깬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 방에서 아버지와 형과 제가 세 사람이 같이 잤습니다. 그때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사랑방이라고 하고 남자들 한 방에 자고 여자들 한 방에 자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 생각하면은 아마 이런 거 써놓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상하다. 부부가 함께 자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철학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접근 방식. 세상과 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개똥철학이든 아니면 정말 위대한 자기 발견이든 이러한 접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주위의 현실과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보면 작은 회초리 하나 막대기를 들고 지휘를 하는 것을 보죠. 처음에는 그런 막대기 지휘봉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 때 시대, 루이 14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음악과 춤만 오직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콸이라는 사람이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악단을 지휘를 했는데 관중을 보고 지휘봉을 휘두르며 지휘를 했습니다. 첫 박자가 캉으로 시작하므로 시작할 때마다 지휘봉으로 땅을 쾅 내리치면서 쾅쾅 내리치면서 지팡이를 지휘봉 끝에는, 그리고 지팡이 지휘봉 끝에는 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땅을 찍는다는 것이 발등을 찍었답니다. 발등을 찍어가지고 상처가 심하게 났는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고치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터는 지팡이를 사용하지도 않고 땅을 내리치지도 않고 악보를 넣는 대면대를 탕탕 치면서 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음악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화려해졌으며 오케스트라 수준은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지휘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작곡가 웨버가 처음으로 회초리처럼 생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멘델스 존이 상하의 도금한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 멋진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지휘봉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악보대로 연주하라는 엄격한 괴팍한 지휘자였습니다. 속도는 정확해야 했고 멜로디는 선명해야 했습니다. 후대의 지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이탈리아 피르마에 가난한 한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가리발디 장군의 붉은 셔츠 군단에서 활동하였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토스카니는 젊은 시절 몹시 허약했으나 음악의 재능을 보여 9살 때 파르마 국립음악원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음악원 입학을 꺼렸습니다. 그 재능을 아낀 음악원 원장이 토스카니를 장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학교에 첼리로 작곡을 공부하고 18세는 순회 가극단의 첼로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19세에 브라질인 리오데자네이로에 가서 첼로리스트로 첫 데뷔를 했습니다. 우연한 일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신체적 단점 때문에 얻은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1886년입니다. 6월 30일 19세의 토스카니는 로시 오페라단 소속 오케스트라의 첼로리스트로 브라질에 가서 아이다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맡았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와의 리허설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말싸움을 벌였고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는 관중들에게 엄청난 야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고 또 하기 싫고 정신이 없고 그런 지휘자가 하니까 제대로 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하니까 그냥 신경질 나서 집어쳤습니다. 도중에 다른 부지휘자 그리고 단장 이런 사람들로 바꿨는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야유를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럴 때에 임시로 그 토스카니니가 나섰습니다. 근데 지휘를 잘했어요. 처음으로 하는 지휘인데도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토스카니는 시력이 너무 약해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한다는 것이 그런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 돼서 다 외웠다고 합니다. 악보를. 그래서니까 그 지휘를 하는데도 악보를 다 외웠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지휘를 잘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렬하게 환호를 받고 명지휘자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하게 기회가 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실력을 길러놓고 기회를 길러야 합니다.
또 시대의 변화를 파악하고 내가 처신할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어. 내 인생이 끝났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내일 죽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말처럼 그런 마음으로 천년을 살 것처럼 무엇인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수십 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헬렌 켈러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헬렌 켈러는 그렇게 설리번 선생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얼굴 모양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설리번 선생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충고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줘도 좋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충고를 충고를 주기보다 자신을 줄 때 더 상처가 아뭅니다. 좋은 충고보다 좋은 소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앤 설리번이라는 그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앤 설리번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헬렌 켈러보다는 조금 낫는데 앤 설리번도 결국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앤 설리번이 어머니가 죽고 또 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죽고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막 소리치고 막 야단치고 할 때에 병원에 있는 간호원들은 아무도 앤 설리번을 가까이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다 포기했는데 로라라는 할머니 한 사람이 그 앤 설리번한테 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앤의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아빠는 또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보호소에서 또 동생도 죽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충격으로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 그런데 로라는 앤을 어떻게 치료했느냐 하면은 정신과 치료보다 그냥 마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주고 또 초콜릿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랬는데 한날 초콜릿 한 개를 먹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한날은 로라가 들에 나갔다가 국화꽃을 하나름 안고 앤한테 갖다 줬습니다. 앤 설리번 갖다 주고 이 꽃을 너를 위해 준 거야. 그리고 꽃을 하나름 앵겨줬더니 그것을 받고 앤 설리번이 물어보기를 나를 생각했다고요? 나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아이를 생각했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를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런 꽃도 끊고 왔잖아. 그러니까는 그 애는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감동을 해가지고 마음을 물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문을 열고 정상인으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헬렌 켈러 집에서 헬렌 켈러를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 그랬는데 앤 설리번이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나서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 선생님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부모가 중요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는 누굴 만나느냐, 무엇을 읽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항상 물 쓰듯이 흘려 보내지 말고 한 시간을 초념을 아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또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항상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10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읽을 책과 자서전과 또 사진과 이런 기록물들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헬렌 켈러 같은 유명한 사람 얘기를 좀 더 하고 우리들이 도전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